안녕하세요. 아프네 팟캐스트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싱커님과 망블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추석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되게 장거리 갔다 온다고 좀 힘들게 어, 했는데, 네. 그래도 올 추석 재밌게 잘 보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버스에 있던 시간이 길었는데 그 시간 때문에 많은 걸 조사해서 더 잘 지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망블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최근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지만 최근에 이 망블리를 조금 더 완화시키겠다는 뉴스가 떴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걸 더 규제를 풀어주고 그 전에 이제 망블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걸 지켜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망블리에 대한 이야기니까 망블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망블리는 어떤 내용일까요? 이게 망불리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는 그 저희가 쓰고 있는 인터넷망과 업무망을 네, 분리하라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흔히 네트워크를 분리하는 것과 좀 다른 개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분리한다는 거는 일종의 예를 들어서 뭐 개발 환경과 운영 환경의 시스템의 네트워크를 분리하는 음, 이런 개념을 보통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망분리는 단말기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단말기와 내부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는 단말기를 분리해라가 정확한 망분리의 의미라고 보면 돼요. 이야기 들으니까 더 헷갈리는 네. 부분인데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망분리의 대상은 시스템이 아니라 그 사용자가 사용하는 단말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그 단말기가 LB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건가요? LB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흔히 쓰는 PC들이라던가 PC들? 아니면은 네, 논리적인 VDI 같은 네네, 이런 것들, 아니면 우리 휴대폰도 사실 단말기에 해당하죠. 네네. 그러니까 사용자가 쓰고 있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접근을 하는 이런 장비들을 기준으로 망분리 대상으로 본다 보면 돼요. 근데 그 사용자는 그 회사 직원이겠네요. 일반 사용자가 아니라. 그렇죠. 고객은 사실은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이용자에 가깝고, 저희는 운영하는 운영이나 아니면 관리자이기 네. 때문에 그 운영이나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업무를 위해서 쓰는 단말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리하면 이제 단말기를 분리하는 건데 그 단말기를 이용하는 사용자는 어떤 회사에 속해져 있는 회사 소속 직원이 되겠네요. 소속 직원일 수도 있건, 뭐, 또는 아니면 소속 그 회사의 일을 도와주는 외부 예. 협력사들도 네. 포함이 되는 거죠, 사실. 아, 지금까지 저는 잘못 알았던 게 일반 사용자가 보통 어플리케이션 앱을 많이 사용하니까 앱을 사용하는 입장도 생각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네, 그래서 이거 망분리라는 개념이 사실은 조금 어 이게 헷갈리는 용어를 되게 많이 써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망분리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우리나라의 세 가지 법률에서 나와요. 오, 그러니까 하나는 지금 보면은 저희 그 일반 공공기관에 대한 망분리가 있고, 두 번째가 이제 금융권 망분리가 있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네.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망분리, 세 가지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다 약간의 차이가 조금씩 있어요. 아, 네, 이거를 조금 오늘 설명을 드리고, 지금 규제 완화가 되고 있는 거에 어느 규제에서 얘기하는 망분리인지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아,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정확히 말하면 세 가지 법에 정의하는 게 비슷하지만 대상과 범위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그거 맞아요. 오늘 이야기할 내용이 그런 것들을 하나씩 이야기할 예정이다. 네. 감사합니다. 정리를 하면은 망분리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단말기를 네. 기준으로 업무망에 접근할 수 있는 단말기와 인터넷망에 접근할 수 있는 단말기를 분리해라. 분리하는 방법은 음,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네. 들어서 PC를 두 대 쓰는 네. 거죠. 뭐 예를 들어 인터넷용 전용 PC와 그 다음에 그 업무 내부 시스템에 들어가기 위한 전용 PC를 따로 네. 분리하는 방법이 네. 있고, 아니면은 뭐 업무망 단말기에다가 뭐 VDI와 같은 가상 디스크탑 같은 걸 통해서 인터넷에 접속하거나, 음, 아니면 인터넷이 가능한 PC에다가 VDI로 업무 시스템 접근하거나,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분리하는 방법.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
예, 보통은 대부분의 회사, 공공기관들은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방법을 되게 선호하고요. 네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 방법이 한계가 있는 게 저희가 코로나 겪고 막 네네. 재택근무하고 이러다 맞아요. 보니까 사실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모든 PC 재택하는 이 환경에다가 물리적으로 PC를 두 대를 놓고 PC를 두 대 놓더라도 물리적으로 어쨌든 인터넷이나 네트워크를 분리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인터넷 환경이 가능한 PC에다가 논리적으로 업무망 PC에 붙을 수 있는 VDI 같은 걸 이용해서 뭐 망분리하는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생기게 됐죠. 음. 요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망분리는 그렇게 바뀌게 된다고 보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제가 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네. 했잖아요. 네. 그게 하나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법이 있고, 네. 관련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전 금융권들에 네네. 대한 법이 있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으면 하는 그 망분리 세 가지가 있어요. 네네. 일단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여기 보시면은 어, 국가사이버보안센터라고 하는 데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국가정보원법에 보면은 오. 국가정보보안 기본 지침이라고 있는 항목이 있어요. 네네. 거기 안에 이제 망분리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아. 국가기관들에 대한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고 국가 시스템들, 저희가 주요정보통신 기반 시설로 하는 이런 네네. 시스템들은 이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가지고 그 항목들을 지켜야 돼요. 음. 예. 그래서 사실 통신사도 주요정보통신 기반 시설이에요. 네네.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혹시? 통신이 마비되면 전화도 안 되기 때문에 국가 재난 상태 아닌가요?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 네. 다른, 그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재해나 재난이 생겼을 때, 네. 또는 뭐, 외세 침략으로 인해서 네. 뭔가, 중요한 정보를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잖아요. 네네. 통신사는 그 알릴 수 있는 수단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을 알려야 되는데 통신이 마비됐어. 네. 통신 알려주지 못해. 네네. 그러면은 사람들이 대피를 하거나 어디로 가거나 하는 네. 정보를 못 듣죠. 그럼 네. 대피도 못 하겠죠. 네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주요정보통신 기반 시설이라고 해서 통신사들에 대해서도 되게 이 국정원에 따르는 이런 주요정보통신 기반 시설에 대한 보안 항목들을 지키고 사실상 국정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확인하면서 음. 너희들 잘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국가 정, 그 공공기관은 그래서 이 국가정보보안 기본 지침에 의해서 보면은 인터넷망, 내부망, 뭐 상용 인터넷망 이런 네네. 식으로 구분을 크게 네네. 하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내부망과 그냥 업무 그 뭐지 인터넷망이라고 보통 네네.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네네. 그래서 보면은 내부 업무용 시스템들은 흔히들 그냥 그래서 보면은 전자금융 감독 규정에 의해서 그 제어가 되는 금융권들을 거의 대부분 PC를 두 대를 써요. 음. 네네. 물리적으로 망분리를 하거든요. 네네. 왜냐면 논리적으로 하기엔 너무 느려지고 네네. 불편한 게 많기 때문에. 네네. 근데 보면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통 일반 기업이나 스타트업을 다니시는 분들이 망분리하는 것과 다르게 모든 업무를 다 인터넷이 차단된 업무에서 환경에서 네. 하는 이유가 네. 이 금융권의 망불리는 기준 자체가 기본적으로 다 인터넷이 차단되는 네. 환경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네네. 그래서 되게 금융권의 망불리가 되게 더 일반 저희 스타트업의 망불리랑 다른 이유인 음. 거죠. 모든 업무가 다 인터넷에 안 돼야 된다가 기본이거든요. 저도 겪었는데 이제 저는 금융권 협력사로 갔었는데 제일 처음에 당황했던 거는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이 아예 안 되는 PC가 있고 거기서 모든 걸 개발 또는 엔지니어링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마- 새로운 라이브러리 설치하면 다 인터넷 때문에 설치 안 돼서 반일 시청 절차 거치고 그런 걸로 인해서 일정이 조금 지연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망불리라는 걸 이제 직접 느끼게 됐었죠. 음. 근데 금융권 망불리 궁금한 게 아까 단말기 기준으로 이제 접속해야 되는 걸 분리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금융권들은 결국은 결제 시스템을 많이 다룰 건데 돈에 대해서, 금융에 대해서. 근데 그러면 우리 일반 사람이 접속하는 뭐 금융 베킹 어플리케이션도
다 제어가 돼야 되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사용자, 그러니까 네. 고객에 대한 망분리 기준이 아닌 거예요. 아, 고객에 대한. 예, 그러니까 이런 그런 업무 시스템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네. 이제 악부님 같은 경우는 그런 시스템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네. 사람들과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사실 다른 거죠. 네네. 왜냐하면 이용자는 말 그대로 내 정보만 가지고 이용하잖아요. 네네. 하지만 운영자나 관리자들은 결국에는 이 수많은 이용자들의 정보를 관리해야 되는 네.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 이 사람들이 그 뭔가 피해를 입으면은 더 많은, 그러니까 운영자나 관리자들이 뭔가 해킹을 당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더 많은 정보들이라든가 더 많은 시스템에 영향을 끼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용자들은 그런 보안적인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음. 규제를 하는 거예요. 네네. 결국에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정원에서 발급한 규정되어 있는 법이랑 그리고 금융법, 나머지는 개인정보법 맞을까요? 네, 원래는 이 개인정보보호법의 망분리로 들어가는 항목이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으로 바뀌었어요. 원래는 이게 어디 어, 있었냐면은 정보통신망법에 있었어요. 정통방법이라고 예, 되는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네, 관한 법률. 이 법률 안에 보면은 그 법이라는 게 원래 법이 있고 그 밑에 시행령이 있고 그 네, 시행령을 관리하는 지침이라든가 이런 네, 문서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개인정보의 그 기술적 관리적 보호 기술적 조치? 관리적 보호 조치 뭐 조치, 네,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 뭐 네,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근데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는 정통망법에서 나와내고 그다음에 네, 안전성 확보 조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나왔어요. 어, 이게 내용을 보면 거의 유사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달라요. 어, 어, 어떤 게 다르냐면은 정통망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개인정보를 네, 다룰 때 어떤 걸 하세요 라는 내용이고 네, 개인정보보호법은 말 그대로 그냥 일상생활에서 오프라인에서의 개인정보까지도 어떻게 관리하세요에 대한 내용이에요. 아,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은 이 법을 관리하는 그 주체가 어디냐면은 안행부예요. 안전행정부. 네, 하지만 정통망법은 방통위? 아니에요. 방통위는 더 산하기관이고 아, 그 뭐지? 아, 예, 과기정통부예요.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정통망법은 과기정통부고 개인정보보호법은 안행부예요. 아, 그래서 ISMS 인증심사 관련돼서 이렇게 문서를 쫙 보면은 이 두 가지 조직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키사 같은 경우에는 안행부와 그 과기정통부, 방통위 산하에 같이 묶여 있는 기관이에요. 네네, 원래는 그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내용들, 그러니까 개인정보 중에서도 그 정보통신망에서 이용하는 거에 대한 개인정보들은 원래 다 원래부터 키사가 계속 네, 그거를 했었지만, 이제는 시어머니가 두 개가 된 거예요. 음, 원래는 한 군데만 과기정통부의 방통위 밑에 산하기관이었기 네네네, 때문에 상관이 네네, 없었는데, 이제는 개인정보보호법도 어찌 보면은 같이 봐야 되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두 개가 된 약간 이상한 사례가 됐고, 요게 바뀐 게 몇 년 안 됐어요. 1년인가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원래 정통방법을 따라서 어떤 규정을 만들었던 회사는 개인정보법만 따르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맞는 말일 수도 있고 아, 약간 다른 말일 수도 아,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그거를 알려면 특별법이랑 일반법에 대한 걸 좀 알아야 돼요. 아, 그게 무슨 어렵군요. 특별법이랑 일반법. 그래서 정보통신망법에 개인정보 관련된 항목들이 있었던 거는 어, 특별법에 따랐어요. 네네, 그러니까 정통망법은 말 그대로 특별법에 해당이 돼요. 네,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은 일반법에 해당되고 네네, 이 차이가 뭐냐면은 형법 있잖아요. 네네, 형법은 일반법이면은 거기에서 만약에 소년에 대한 형사처벌법 이런 거는 네, 특별법인 거예요. 네네, 자, 그리고 보통 우리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경제 뭐 그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네네, 등에 관한 법률 이런 네네, 얘기 하잖아요. 네네, 그게 다 특별법이란 거예요. 어, 원래 일반 법에는 있지만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 있을 때는 이 법을 먼저 우선해요. 우선순위 더 높게 예, 한다. 그러니까 뭐 여기에 당연히 처벌이라던가 네, 아니면 기준들이 훨씬 더 디테일하고 네네, 훨씬 더 일반 음, 법보다는 높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 정통 망법의 개인정보 유출이라던가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2023년인가에 그거를 개보법으로 전부 다 음. 이관하면서 기존에 있는 항목들을 다 폐지를 했죠. 그러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그런 내용들을 다 이제 몰아놨어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어. 보호와 관련된 모든 항목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다 몰고, 아.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궁금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융권에서 하고 있는 네. 망분리와 저도 궁금해요. 그러면 금융권에서도 망분리를 하고 있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금융권의 시스템들은 개보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거든요. 궁금합니다, 저도. 예, 지키는 게 맞아요. 네. 개보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법이잖아요. 네네. 일반적으로 이거는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다면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네네. 기본적으로 다 지켜야 네네. 된다는 의미예요. 네. 그리고 거기에 금융 업무를 하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항목들이 추가되는 거예요. 음. 예, 그렇게 쌓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더 추가해야 되는 거고, 예를 어. 들어서 저희가 뭐 금융권 항목에 보면은 뭐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하세요, 이런 항목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네네. 왜냐면 그건 다 개보법에 아. 의해서 해야 되니까. 그러면 법을 보면 이런 상황은 여기를 봐라 이렇게 돼 있겠네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아,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오히려. 그럼 어떻게 그냥 판단해야 돼요? 우리가 개인정보를 취급해 그러면은 개인정보 보호법도 준수해야 돼. 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디폴트로 그냥 일반법이니까 맞아요. 좀만 당연히 가져가는 거고. 맞아요. 원래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다루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우리가 금융 업무를 하려고 해. 그러면은 전자금융거래법이라든가 아니면 신용정보보호법 뭐 이런 법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와. 준수해야 되는 대상인지를 먼저 선택하고, 그럼 대상이다 라고 하면은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또 찾아보고, 아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안 엔지니어들이 하는 거죠, 대부분. 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법과 그리고 기술을 둘 다 이제 관리하는 게 이제 보안 엔지니어 역할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망불리는 지금까지 정리하면 이제 단말기 기준으로 법을 준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세부 법들은 세 가지가 있다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망불리를 지켜야 되는 규모, 회사 규모? 예를 들면 제가 막 대학생인데 갑자기 이걸 뭐 법을 지켜야 된다, 개인정보법 이런 걸 지켜야 된다를 알았어요. 근데 이걸 내가 굳이 지켜야 되나? 이런 규모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궁금해요. 1인 개발자들도 요즘에 많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규모 어, 궁금합니다. 우선은 그 규모는 법적 그 개인정보 보호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네네. 사실 보통 그 개인정보를 100만 건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100만 건. 아니면은 오. 뭐 그 매출액이 100억 이상이거나 네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네. 보통 1인 개발자라든가 뭐 네네. 1인 이런 스타트업은 보통 이 개보법에서의 얘기하는 요구하는 그런 수준을 다 지킬 필요는 없어요. 네네. 특히 이제 망분리 네. 이런 건 사실은 네. 힘들거든요. 왜냐면 네. 그거 갖추는데 얼마나 비용이 많이 맞아요. 들어가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뭔가 어 투자를 해가지고 할 수가 없죠. 혼자서 하는 건데. 네네. 이 대신에 이제 거기에 단서가 붙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네. 아니면 100억의 매출액이 있으면은 그만큼 투자라는 얘기예요. 예, 아. 그전에는 안 해도 그게 법적으로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뜻이지. 네. 예, 뭐 예를 들어서 악부님이 뭔가 사이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네네. 막 사이트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사용자들의 정보들을 뭐 예를 들어 뭐 추천 시스템 때문에 뭐 네. 정보를 받았어. 뭐 네. 이메일 정보든 네. 전화번호를 받았어요. 네. 근데 그게 해킹돼서 유출됐어요. 네네. 유출됐다라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요. 기본적으로 네. 받아요. 하지만 망분리를 안 했다라고 뭐 처벌받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무조건 처벌받아요. 네네.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거나 노출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유출로 보면은 무조건 전체 거래액의 매출액의 몇 퍼센트 뭐 이런 식으로 가고, 뭐 가증금과 과태료에 대한 처분, 그다음에 그걸 관리하지 못한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까지도 있어요. 네네. 법적 조항에는. 네네. 하지만 뭐 그중에서 근데 이제 그러면은 유출에 대한 책임들을 이제 찾겠죠. 네네. 그리고 너가 이 법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조치들을 뭐뭐뭐뭐 했는지를 다 봐요. 네네. 그래서 안 한 것들을 다 리스트업을 해요. 어. 그 다음에 근데 그 중에서 뭐 망분리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100억이고 이거 이상일 때만 지켜야 되는데 너는 매출액도 100억이 안 되고 뭐
직전 3개월치 3개월에 사용자가 100만 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이걸 준수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항목에 대해서 처벌은 안 받아도 돼. 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처벌은 받지만 거기 하나하나에 대한 걸 그 조건이 맞는지 검사를 하는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그 조건식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이트에 가보면은 공지사항 같은 데 보면은 그게 나와요. 그 개인정보 유출이나 아니면 네. 노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받는 음, 사례들이 네. 거의 한 일주일이나 이주일에 한 번씩 계속 올라와요. 어, 그 항목들이 어떤 항목들로 얼만큼의 과징금을 받는지가 다 명시되어 있어요. 네. 거기에 어떤 회사고 몇 건이 나왔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로 해가지고 이 과징금이나 과태료 받는지를 동실처럼 계속 올려놔요. 어, 그런 거 찾아보면 좀 재밌는 거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엄청 많아요. 그러겠죠. 네, 네. 엄청 많고 우리가 흔히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사고들보다 훨씬 더 많고 물론 이제 거기에 공표되기까지 막 1년 길면은 막 몇 년씩 걸리고요. 네네. 짧으면 6개월 막 이렇게 네. 걸려요. 대신에 조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이 사람 그 기업한테 얼만큼의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매길지도 심의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긴 하지만 그런 걸 보면은 되게 많은 유출 사고들이 생각보다 음, 발생하고 있고 우리가 네네. 접하지 못해서 네. 모르는 거지 사실 그쵸, 엄청 그쵸. 많은 네. 유출 사고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듣다 보니까 재미있으면서 어렵네요. 이게 법이 처음에는 되게 어려운데 사실은 잘 보면은 되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조합이 잘 되어 있긴 해요. 그쵸. 근데 법이니까.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게 잘 조합이 되어 있는 거를 어 찾다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져요 점점. 음, 그래서 그냥 법도 되게 상식에 가까워요. 네. 그러니까 얘를 왜 해야 되는지를 잘 보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런 항목들이 왜 생겼는지를 히스토리를 좀 찾아봐야 돼요. 음, 가면은 그 히스토리 찾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 법이 언제 신설이 됐고, 네네. 이 법을 누가 이 신설하게 했는지 아니면 이거를 이렇게 수정하게 했는지를 발의하는 네. 사람이 있을 거고, 네. 그 발의한 사람이 어떠한 목적으로 이 법을 발의했는지를 또 찾아봐요. 네네. 그렇게 찾아보다 보면은 그 법의 목적이 보여요. 네. 예,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이 법의 이 항목의 목적이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거를 준수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니까 네. 우리가 그에 맞게끔 보완적으로 뭘 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음, 어, 되게 그 추상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뭔가 사례를 하나 딱 들어서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데 사실 사례를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런 내용들이.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은, 망불이라는 게 국내에만 있는지 아니면 해외에 있다면 국내와 해외의 차이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망불리는 해외에도 있는 개념이에요. 오,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해외에도 있는 개념이긴 하지만 이 개보법상의 망불리는 해외에는 없어요. 제가 개인정보 보호법 예, 말씀하신 거죠? 네.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망불리와 일반 저희 아까 금융권이나 공공기관의 망불리 네. 다르다고 했잖아요. 네네.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은 얘네들은 개인정보뿐만이 아니라 이런 금융의 데이터 네. 아니면 공공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망불리를 하는 거예요. 네네. 예, 그 다음에 이제 공공기관 아까 제가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얘기한 네. 것처럼 어, 기반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뭔가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위험할 수 있으니까 보호한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얘기하는 망분리를 전 세계에서 하고 있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러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내용은 그 망분리법의 해외에 있는 건가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국내에만 있어요. 그럼 만약에 개인정보가 유출이 될 경우에 자기가 일반 사람이 접하는 거는 미국 같은 회사에서 개인정보 유출되면 저 회사 망할 수 있겠다라고 그냥 인식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건 어떤 법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처벌하는 건가요? 걔네들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사람들의 피해를 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 피해, 그러니까 그 피해에 대한 보상, 손해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 네네. 손해배상의 입증 책임 자체가 우리나라한테, 그 개인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보가 유출됨으로써 어떠한 발생한 손해가 무엇인지를 입증해서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게 손해배상이에요. 아, 기본적으로. 그걸 우리나라는 개인이 해야 예. 되지만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해외에서는 그래서 징벌적으로 그걸 해요. 아, 너희들이 그걸 잘 못해서 이만큼의 많은 사용자의 정보가 데이터가 유출됐다. 그러니까 개인정보라는 얘기는 안 해요. 피해를 데이터라는, 봤다. 예, 네. 개인정보가 유출이 돼서 악용될 가능성이 있었으니까 징벌적으로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유출로 인해서 때리는 것보다 그냥 니들 이거 그 뭐지 보호 제대로 관리 안 했어. 그러니까 유출이 된 거야. 네. 그래서 니들 이런 거 이런 항목들로 해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방금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약간 손해배상을 그러니까 개인정보 유출을 났어요. 개인정보 유출하면은 정부에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받아요. 네. 그럼 그거를 가지고 그 근거를 가지고 변호 뭐 이제 단체 소송 이런 걸 하겠죠. 네네. 그럼 거기에서 이걸 근거로 가지고 이제 민사를 걸어서 손해배상으로 해서 받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개인들은. 어. 근데 해외는 사실은 그게랑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막 개인정보 유출돼서 뭐, 뭐, 과징금을 받았다라는 뉴스를 개인이 접하면 민사소송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개인별로. 근데 이걸 대부분 모르니까, 이 법을 모르니까 그 비용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소송하는데 내가 소송하는데 막 돈이 막 100만 원씩 그렇죠, 들어가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걸로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는 비용 자체가 되게 작아요. 네. 보통 측정이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예요. 아,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냐면 그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단체로 모여가지고 단체 소송을 하는 거예요. 아, 이해했습니다. 아, 그래? 네. 그래서 뭐 이제 2000년도 초반에 2010년도 초반에 저희가 3.20 사태 뭐 그다음에 네, 네, 그 카드 3사 사태 뭐 네, 이런 거 보면은 카드 3사 사태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때 피해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네, 있었잖아요. 네네, 발생했고 네네. 그 사람들이 단체로 모여가지고 이제 단체 소송해서 돈을 받았던 거죠. 뭐 아, 네이트도 그랬고 그러니까 단체 소송을 해야지 어쨌든 규모의 경제로서 적게 내가 소송비를 내고 받을 수 있는 걸 최대한 받지만 결국에는 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업이 이용할 수도, 역이용? 악이용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최근의 추세들을 보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가지고 받는 과징금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은 뭐 카드 3사 뭐 이렇게 했을 때도 그 과징금 자체가 합쳐서 100억이 안 됐어요. 네네, 근데 최근에 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그때 있었다고 네네, 네, 말씀드린 것도 보면은 거의 몇백억씩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네. 그리고 예전에는 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이 기준이 유출된 시스템이 어떠한 얼만큼의 매출을 일으켰고 그 음, 매출의 최대 3%예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벌어들이는 총 수익이 만약에 1,000억이에요. 네네. 근데 1,000억 중에서 우리 회사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난 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돈을 안 벌어요. 그냥 아, 사용자들한테 그냥 그 뭐지 공개해서 그냥 사용자들 정보 보여주는 네, 페이지예요. 네네, 그러면 당연히 그 페이지에서 수익이 나진 않잖아요. 네네, 근데 그 페이지에서 만약에 개인정보 유출이 났어요. 네, 그럼 이 유출된 시스템에서의 매출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매출의 3%만 잡았으니까 당연히 영원이겠네. 비용이 적은 거예요. 네, 과징금이나 과태료의 네. 처분, 아니, 과징금의 처벌이. 근데 아, 지금은 법이 바뀐 게 이 유출한 회사나 개인이든 하여튼 그 사람한테 전체 매출액의 3% 이런 식으로 내려요. 전체 매출액이. 그러니까 내가 1,000억을 벌어요. 네네. 1,000억을 벌면은 그만큼 보안에 투자를 해서 모든 시스템들이 단전하게 돼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의 시스템이라도 유출된 시스템이 있으면은 네네. 그냥 1,000억의 3% 35 그냥 최소 과징금을 가격을 아, 받을 수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가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점점 과징금에 대한 게 세지고 있어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점점 세지고 있어서 그래서 보안에 대한 투자들을 계속 더 늘려나가는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보안 엔지니어 역량 점점 역량도 엄청 필요 많아지겠네요. 수요는 계속되고 있지만 사실상 채용 시장에서 요구하는 보안 엔지니어들에 대한 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아, 이거를 감사합니다. 한번 설명 한번 네, 해드릴게요. 저도 그러니까 실제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실제로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해요. 저 보안 엔지니어가 되게 이게 넓거든요. 너무 기대돼요. 왜냐면 네. 저도 사실 보안 공부하다가 취업이 안 돼서 대부분 거 기대됩니다. 음.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 국내 망불이라는 기준으로 국내도 있고 해외도 있는데 해외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없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 그러면 해외 망불리가 있었을 때 어떤 우리나라 차이점은 어떤 건가요? 아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망불렸을 때 그 단말기 기준으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게끔 이렇게 구축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망을 이렇게 분리하게 되는데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해외는 말 그대로 그냥 네트워크에 대한 분리를 보통 얘기해요. 그러니까 시스템의 네트워크에 대한 분리가 기준인 거예요. 네네. 네. 시스템의 네트워크. 예를 들어서 어, 이 금융권들을 예를 들어보면은 금융권들은 이제 뭐 카드사 네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카드사는 카드사들끼리 자기네들 정해진 아, 비자와 마스터와 같은 네네. 회사들은 PCI DSRS라고 하는 인증이 있어요. 네. 그거를 가져야지만 그 인증을 매년 검수를 받고 통과를 해야지만이 전 세계 글로벌 카드 결제를 할 수 있어. 비자와 마스터를 쓸 수 있는. 네네. 예. 근데 걔네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거를 말 그대로 네트워크적으로 그 카드 결제를 위한 국제 네트워크를 따로 구성해야 돼요. 따로. 그런 그러면, 식으로 전용선을 구성하는 거죠, 걔네들끼리.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전용선처럼 느껴지는 거겠네요. 맞아요. 약간 그런 개념으로 그 망분리를 하는 거지, 우리나라에서 요구하는 단말기에 대한 망분리가 저는 해외에서 그런 사례는 본 적은 없어요. 아, 그러면 보통 만분리를 생각하면 제 생각에는 일반 IT를 경험한 사람이 폐쇄망 이런 걸 생각할 텐데, 이런 개념이 해외에는 없고, 어, 단지, 아니, 그게 맞아요. 폐쇄망이라고 네. 하는 표현이 오히려 해외에서 흔히 얘기하는 망분리의 개념과 가까워요. 아, 우리가 생각하는 망분리는 보통은 이런 폐쇄망이 네. 아니라 PC에 대한 단말기에 대한 아, 망분리를 보통 얘기하고요. 아까 제가 또 정리하면 해외에서 네트워크 기준으로 분리시키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폐쇄망이 더 적합한 표현이고 국내에서는 단말기 기준이기 때문에 폐쇄망이라는 표현이 더 안 맞겠네요. 그 폐쇄망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시스템을 보통 네네. 얘기하고요. 저희가 흔히 망분리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개념 자체는 단말기를 인터넷이 안 되는 환경과 분리해라 아, 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국내에서 망분리 네, 해야 된다 네. 라고 하는 건 대부분 어, 그 단말기를 인터넷 환경과 분리해야 된다 라고 이해하면 돼요. 아, 해외에서는 망분리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사실. 네, 그냥 아이솔레이션과 같이 격리, 뭐 네. 이런 개념, 네트워크를 아, 격리하거나 네트워크를 분리해야 된다. 네네. 이런 내용에 오히려 더 적합하고,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이런 망분리 개념은 아예 없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어, 어떻게 보면 근데 제가 느끼기엔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닌 것 음. 같은데요. 네, 그래서 보면은 해외에 뭐 그냥 금융이나 공공기관들에 대한 망분리는 사실은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돼요. 네네. 왜냐면은 우리나라의 법률이나 아니면 이런 보안에 대한 이런 규제나 제도들이 거의 대부분 해외에 있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와요. 그럴 것 같아요. 스탠다드가 네, 있으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를 게 없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유독 개인정보와 관련된 항목들은 조금 규제가 많이 심화됐다. 음, 그래서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 망분리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흔히 일하는 이 업무방에 들어온 게 몇 년이 안 됐어요. 한 몇 년, 10년 조금 넘을 거예요. 진짜 별로 안 됐네요. 예, 제가 처음 할 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진 않지만, 이게 2013년도 정도부터 이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오, 망분리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진짜 얼마 안 됐네요. 예.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또 당연히 이제 네트워크적으로 이렇게 분리했지만 네. 실제로 개인정보법상의 망분리는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때는 개인정보에 대한 개념 자체가 되게 아, 그렇죠. 수준이 낮았으니까. 지금 다른 거랑 비교하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지금 많지만 과거에는 저작권이 없었잖아요. 맞아요. 똑같겠네요. 그런 것처럼 그때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막 심화되지 않았었어요. 문제를 되게 아,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지는 네네. 않고. 잘 생각해보면은, 저희가 회원가입을 할 때 원래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해서 회원가입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과거 그랬었어요. 예, 과거라고 하면은, 지금도 근데 그렇게. 예. 근데 이제 그게 생각해보면은 그게 바뀐 지가 이제 20년이 채 안 돼요. 잘 아, 생각해보면. 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어른인지를 인증하고 막 아, 회원가입하고 그렇죠.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바뀐 지가 제가 알기로는 2000년 초반 정도 될 거예요. 어, 생각보다 그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아, 어, 그런 것처럼 망분리에 대한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도와 이걸 인식하기 시작한 게 채 15년도 안 됐고, 그래서 원래 이 망블리라는 개념 자체는 원래 공공기관에 있던 것들, 네네. 공공기관 금융권들에 네. 있던 것들을 이제 일반 사기업들한테 저희가 이제 정통망법이나 개보법에다가 그러니까 정통망법에 위치시킨 게 한 2013년도 정도로 제가 기억해요. 어, 네. 근데 이제 딱 마침 그때 이제 3.20 사태 뭐 이런 사고도 네네. 있고 하다 보니 망블리가 이제 막 이 시대적인 보안에서는 되게 화두가 되면서 관련된 기업들도 되게 많이 생겼어요. 이제 망물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디바이스를 분리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물리적으로 디바이스를 분리해야 되고 물리적으로 할지 뭐 논리적으로 할지 막 이런 것들도 막 필요하니까 막 그거에 관련된 컨설팅도 많이 유행했었고 네네. 그다음에 이런 망분리를 하는 솔루션들 뭐 네. 가상화 솔루션들도 있고 네네. 아니면은 물리적으로 완전히 격리하는 이런 솔루션들, 보안 솔루션들, 그리고 망이 분리가 되어 있더라도 결국엔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네. 아니에요, 네. 당연히. 네네. 왜냐면은 뭐 메일 같은 거는 인터넷망에서만 열리고 나머지는 시스템 자체는 다 업무망에서만 열려요. 네네. 근데 메일을 받아서 그 파일 같은 것들도 전송해야 되잖아, 네네. 업무망으로. 그럼 네. 그거를 중개해주는 네. 이제 보통 망연계 솔루션 뭐 이런 네. 거를 얘기하는데 그런 솔루션들에 대한 업체들도 생기고 개발 업체도 생기고 네. 생기기 시작한 거죠. 전 세계 어디에도 망연계 솔루션 뭐 이런 솔루션들을 만들어서 파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어, 잘 생각해 그런가요? 보면. 네, 그래서 해외에 이런 제품이 있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국내 제품들이에요. 근데 거의 대부분.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게 이제 해외에선 네트워크 기준으로 망을 분리하는데 거기서도 어떻게 보면 망끼리 데이터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망 연계라는 솔루션으로 하는데 해외에서는 어떻게 데이터를 옮기나요? 해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망분리 개념이 없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망연계 아, 솔루션은 결국에는 사용자 단말기에서 이 그 아, 인터넷망과 업무망 PC 간의 데이터를 그 뭐지 넘기기 위한 공유하기 위한 솔루션이라고 보면 돼요. 제가 아직도 헷갈리는 거 계속 제가 겪었던 경험으로 이해하려고 하려니까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는 계속 들으면 나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또 계속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점점 많아지는데, 이제 금융권 기준으로 금융권 망 분리 때문에 제 그냥 얕은 지식으로는 금융권이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게 정말 안 됐었던 걸로 생각을 해요, 법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이번에 망분리 완화가 되면서 그런 것들이 풀리는 건가요? 망분리 이제 어떻게 완화되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우선은 지금 두 가지, 지금 네, 망분리 규제 완화가 되는 거는 두 가지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공기관에 대한 네, 망분리와 그 다음에 금융기관에 대한 망분리, 이 두 가지가 완화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흔히 아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망분리는 전혀 바뀌는 게 없어요. 음, 걔는 그대로 유지해요. 어차피 기본법이니까, 네, 일반 법이기 때문에 기본법이니까. 얘는 더 손을 댈 게 없는 거예요, 네네, 사실은.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네, 거고, 그럼 기존의 금융권이나 공공기관에서 지켜야 됐던 망분리에 대한 이 규제들을 어떻게 완화하고 있는지를 네, 잘 살펴보면은, 사실상
공공 금융권은 첫 번째가 현재 아직까지 제대로 이거를 어, 지침이나 이런 게 안 정해졌다라고 보면 돼요. 정확하게는. 그래서 아, 현재 상황은 정확하게는 있어요. 금융권들도 이 인터넷 환경 업무를 그러니까 망분리를 예외해서 클라우드를 쓸 수 있는 조항들이라든가 네네. 방법들은 있어요. 그게 뭐 네. 규제 샌드박스라든가 네네. 이런 걸 통해서 금감원에 신청하고 뭐 그 신청된 정보를 가지고 사용해보고 뭐 이렇게 쓸 수는 있거든요. 네네. 근데 되게 한계가 많죠. 그리고 기존에는 어땠냐면은 클라우드 서비스,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권에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쓰려면 기본적으로 금융 업무 외 일반 서비스들만 쓸 수 있었어요. 그게 근데 금융권에서 어떤 게 있나요? 그런. 예를 들어서 뭐 결제라든가 네. 아니면은 퍼블릭 클라우드 상에서 결제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데이터를 실제로 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원장 네. 서비스들은 퍼블릭 클라우드를 기존에도 못 썼고요. 네네. 제가 네. 이해하기로는. 네. 그리고 두 번, 일반적으로 뭐 마케팅을 한다던가, 뭐 마케팅. 이런 서비스들은 사실은 아, 퍼블릭 클라우드를 쓰는 게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데이터가 그나마 제약이 없는. 맞아요. 네, 아, 금융 데이터가 아닌 네. 서비스들은 사용이 가능했었는데, 최근에 바뀌고 있는 규제에서, 금융권에 대한 망물리 규제에서 완화가 되고 있는 거는, 딱 그거예요. 보안에 대한 이런 서비스들도 퍼블릭 클라우드와 같은 서비스, 사스 같은 걸 쓸 수 있게끔 완화가 된 거예요. 근데 음, 완화가 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신청을 하고 신청된 결과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한계가 조금 있어요. 그러면 샌드박스는 제가 사실 써보질 않아서, 샌드박스에서는 뭐 통과되더라도 결제 서비스 같은 거 쓸 수 없는 거예요? 결제는 아직까지는 아, 계속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러니까 어떤 게 완화된 거? 그런 절차가 완화된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아예 안 돼라고 했던 아, 게 지금은 어느 정도 야, 요거는 그래도 해도 돼. 근데 하려면 나한테 일단은 신청하고 써. 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어, 제 생각에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금융권이나 공공에서 많이 이제 이제 그래도 시도를 할 수 있는 시도를 거. 할 수 있는 게 생긴 거죠. 뭐 특히 AI 같은 것들. 아, 이런 것들은 아예 예전에는 망물리 규제라든가 뭐 아니면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규제 때문에 아예 쓰지를 못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방법 정도는 생긴 거죠. 예전에는 아예 안 돼. 음, 였지만 이제는 그래도 요렇게라도 하면 한번 좀 시도해 볼 수 있다. 요렇게 바뀌고 있는 거죠. 시도를 하고 다음 또 이제 개선이 되면 서비스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 규제 샌드박스를 항상 보면서 제가 우려하는 거는 예전에 타다와 같은 그 사례가 나올까봐 렌탈 서비스 타다 말씀. 예, 그 렌탈이라기보다는 이제 공유형 네, 저희 택시 같은 네네네, 서비스 네네. 타다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국토교통부에서 이 서비스 자체가 불법이다 이렇게 내리면서 타다 서비스가 거의 문을 닫았죠. 방금 처음 알았어요. 네, 문을 닫았어요, 타다가. 근데 최종적으로는 그게 불법이 아니다라고 판결이 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예. 왜냐면은 타다는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국토교통부한테 이제 이러한 그 스타트업의 이런 네,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 네. 샌드박스를 아, 이용해서 신청을 했고 신청한 결과 오케이 괜찮아 해서 사업을 투자를 해가지고 사업을 막 일으켰어요. 네. 근데 이제 규제 샌드박스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몇 년까지 이걸 쓸 수 있거든요. 몇 년 아, 동안 이 규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눈 감아줄게 약간 이런 네, 개념이에요. 그게 네, 한 3년 정도 네, 제가 알고 있거든요. 3년 동안 이 법 제도를 이제 그러면 이거에 맞게끔 개정하거나 수정이 돼야 되는데 네. 수정이 안 된 거예요. 아, 그러면서 갑자기 이게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서비스를 접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 된 거예요. 그러면서 타다가 이제 그때 뭐 사람들 막 다 퇴사하고 뭐 그때 이제 아, 한참 타다 때문에 이제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신뢰도를 많이 사람들이 우려했었죠. 저 오늘 처음 듣는 뉴스여서 사실 타다라는 서비스 작년에 한번 써봤거든요. 물건 옮기기 위해서 잠깐 빌렸었는데 그런 스토리가 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이게 타다가 일반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운수업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운송이 아니면 어떤 네, 건가요?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아무튼 일반적으로 뭐 택시라던가 네,
이런 개념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택시는 개인이나 아니면 뭐 법인 택시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운영하는데 걔네들은 약간 다르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약간은 이제 기존에 이제 택시나 이런 운송하시는 분들이랑 상충이 있어서 막 그 파업하고 막 파업이라고 아, 하긴 그렇고 뭐 저희 이제 뭐 그 시위하고 뭐 네. 이러면서 이제 타다 서비스가 이제 막 문제가 많이 발생했었고 그래서 서비스 뭐 점리 많이 뭐 하다가 결국에 어떻게 해가지고 계속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런 금융권의 규제를 하나하나씩 풀면서 이제 긍정적으로 이어갔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금융권의 이런 샌드박스 규제도 만약에 이거를 보고 만약에 서비스화 시켜서 뭔가 네, 출시를 했어요. 네, 그런데 뭐 몇 년 그 규제 샌드박스가 끝날 때까지 뭔가 이거에 맞게끔 규제가 변경되거나 수정되지 않았을 때 타다와 같이 똑같이 그렇죠. 서비스를 접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사례가 있었으니까 소극적으로 기업들이 참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거든요. 지금 현재 AI가 네, 특히 하잖아요. 그래서 금융권에서 AI들을 쓰기 위해서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는 케이스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다들 쉽지 않은 게 일단은 그 샌드박스를 심사하시는 네, 괜찮은지를 심사하는 곳에서도 AI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잘 이해 못하고 그걸 어떻게 보호해야 될지 이게 AI를 활용했을 때 우리가 지금 국내에 있는 법상 이게 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케이스가 없는 거예요. 사례가 없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일단 나오고 그게 기준이 되면은 좀 이게 활성화가 될 건데 아직까지는 첫 사례가 나오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거다. 근데 음, 이게 사례가 조금 몇 번 나오고 이런 것들이 조금 알려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우후죽순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지금 이제 금융권 어플에서 있는 AI 챗봇 이런 거는 사실 데이터를 민감한 데이터를 안 다루니까 허용을 해줬지만, 진짜 민감한 데이터 다룬 건 아직 하나도 없는 사례네요. 그렇죠. 네, 뭐 없는. 예를 들어서 막 제가 올해 AWS 서밋이었나 작년이었나 네, 그 서울 서밋에서 뭐 그 K 그 금융사에서 네네, 나와가지고 뭐 AI 관련된 막 이런 네, 발표를 했던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항목 중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실제로 AI를 쓰면서 할 수 있는 내용보다는 되게 일반적인 챗봇, 좀 약간 일반적인 챗봇보다 좀 아, 고도화된 네, 챗봇에 가까운, 그러니까 자연어를 가지고 검색하면은 알아서 얘가 대답해주는 이 네, 정도의 챗봇을 정도만 봤지, 실제로 우리가 뭐 챗GPT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뭐 내가 최근에 이 돈을 어디에다 썼는지 뭐 아, 찾아 기억이 안 나 이러면은 자기가 찾아가지고 막 어떤 데 썼는지 뭐 네, 아니면은 내가 최근에 가장 많이 지출한 데가 어디야 뭐 이런 걸 물어봤을 때 이렇게 검색해주는 이런 기능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이제 아, 그런 것들은 사실은 결국에는 되게 그 사용자의 거래 데이터라든가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걸 활용해가지고 얘가 어 정보를 도출해주는 건데 네. 사실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까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 보통 금융권 어플 보면 이번 달 기준으로 작년 달보다 저번 달보다 얼마 더 썼어요라는 데이터가 보통 나오는데, 그런 거는 상관없는 건가요? 그런 거는 AI가 필요 네, 없죠. AI가 아니라 이제 어쨌든 데이터를 다루는 거잖아요. 그거는 아, 상관없다는 그런 거, 거죠. 그거는 시스템 자체에서 데이터를 다룰 수 있게끔 파이프라인을 짜고 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엑셀만 해도 네, 할 수 맞아요. 있어요. 네. 지난달에 내가 얼마 SQL만 짜도. 예, 그런 것처럼 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아, AI를 쓴다라는 거는 저희가 사람과 대하는 것처럼 네네. 나한테 비서가 생기는 거랑 똑같은 네네.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GPT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사실은 검색을 하는데 맞아요. 예전엔 구글에서 검색을 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필요한 맞는 항목들을 찾았다면 이제는 네. 챗GPT한테 전 세계에 대한 내가 어떤 걸 원하는지를 물어보면은 네.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주잖아요. 네네. 그 정도 수준까지 이런 금융 어플들이 올라온 데는 시간이 한참 걸린다는 거죠. 그게 규제의 문제도 있고 사실 음. 규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지금은.
마, 많이 힘든 과정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금융권들은 어쨌든 이런 사례들을 어느 회사든 첫 번째 사례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아마 제가 봤을 땐 아마 K사가 제일 빨리 하지 않을까? K금융사에서 제일 빨리 하지 않을까 음, 싶어요. 왜냐면 국내에서 이런 클라우드에 대한 그 전환이라던가 네. 이런 거에 진심인 데가 제가 알기로는 K사거든요. 어, 예. 내년이나 올해 말에 나오길 기대해야 되겠네요. 네, 아마 내년 뭐 서울 서밋에서도 AWS 서울 서밋에서 똑같이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까 생각이 돼요. 작년보다 더 고도화된 이런 모델을 가지고. 네. 그러면 망블리가 이제 완화되면 저희 IT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뭘 관점을 보고 앞으로 나아가면 될까요? 어려운 어, 질문이긴 한데. 제가 그래서 사람들이 막 망블리 규제가 완화되고 망블리 규제가 맞아요. 저도 완화된다라고 궁금해요. 하니까 다들 뭐, 그럼 이제 되게 좀 좋아지는 거야 라고 그쵸. 하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바뀌는 건 거의 네.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음, 예. 그나마 그러면 아예 시도도 못했던 것들을 샌드박스를 신청을 해서 시도는 할 수 있다라고 바뀌겠네요. 사실 하지만 그것도 스타트업들이나 이런 곳에서는 네. 조금 할 만하지. 저희와 같이 뭐 데브옵스 엔지니어, 그러니까 네. 뭐 아꾸님과 같이 데브옵스 엔지니어가 체감하기 할 수 있을 정도로 뭔가 바뀐다?는 없다고 봐요. 왜냐면은 저희가 체감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이 네. 망분리 규제가 어느 정도 완화가 돼야 돼요. 네. 뭐 사실 근데 지금 현재도 저희 개인정보 보호법상 망분리 기준을 잘 살펴보면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들어가는 경우에 망분리 해라라는 규정은 없어요. 음, 예, 정확하게. 무슨 말이냐면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들어가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망분리 해라가 있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속한다라고 해서 망분리 해야 된다는 없어요. 근데 그게 그 말 아닌가? 그럼 달라요. 들어가는데 어쨌든 행위를 할 거잖아요. 달라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게 그래서 제가 작년에 6월인가에 어, 그 AWS KRUG 시크릿 네. 소모임 가서 발표했던 내용이 그거예요. 네.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들어가서 가는 것부터 망분리하는 게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들어가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망분리 해라가 기준이에요. 그러면 행위를 아무것도 안 했다고 가정을 하면 그 얘는 그냥 오픈돼도 되게 상관없나요? 상관없어요. 아, 대신에 접근 제어라든가 이런 건 해야 돼요. 이제 그것도 이제 좀 더 물어보렸었는데 이 접근 제어 최근에 제가 구축을 하면서 접근 제어에 대해서 계속 더 심오하게 생각해봤는데 이 접근 제어라는 거는 그 법 안에 있는 거죠? 있어요. 네. 여기 한번 설명해 보면은 주실래요? 네. 접근 제어 저희가 액세스 컨트롤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말 그대로 접속할 수 있냐 없냐를 보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거는 대부분 IP를 접근 제어를 많이 네. 해요. 네.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IP로 방화벽에서 뭐 차단하거나 네. 네. 뭐 아니면은 뭐 AWS 같은 경우에는 뭐 시큐리티 그룹 같은 데서 네. 차단하거나 네. 이렇게 많이 해요. 아니면 AWS 와프 같은 데서 네. 차단하거나 이런 네. 식으로 많이 하는데 그런 걸 접근 제어라고 하는 거예요. 네네. 이제 인증이나 인가랑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접근 통제와 인증 인가를 같이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많이 헷갈려요. 예. 네. 자, 접근 통제는 말 그대로 들어갈 수 있냐 네. 없냐를 식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증과 인가는 들어왔어. 들어온 다음에 이 방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를 판단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럼 법에서 통제하는 거는 들어갈 수 있어 없어만 하지 그 인증 인가에 대한 거는 따로 법적으로는 관여 안 하나요? 그것도 있죠. 권한 관리에 대한 내용들이 또 아, 있어요. 권한을 어떻게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기록도 남겨야 되고, 뭐 그런 정보들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일반 정보 시스템에도 있긴 하지만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거는 더 길게, 더 자세하게 보관해야 돼요. 최소 몇 개월인가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서의 권한은 5년이에요. 5년 동안 보관해야 돼. 그러니까 왜냐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라는 네. 게 그 유출이 되자마자 바로 사고 나는 경우보다 유출이 된 시점과 음. 실제로 유출된 그 유출이 확인된 시점이 기간이 되게 오래 길어요. 네. 걸리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2014년에 유출이 확인됐어요. 하지만 실제로 유출된 시점을 보면은 뭐 2009년도야. 네. 뭐 이렇게 되게 오랫동안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출된 자료가 2009년도의 자료인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럴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그 데이터라는 게 결국에 한번 유출이 되면 계속 떠돌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다가 그게 실제 사용자들의 눈에 들어오는 거는 한참 뒤에 있는 경우도 있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접근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권한에 대한 권한에 대한 이런 로그 같은 것들은 5년 동안 보관하게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장기간. 근데 만약에 5년 동안 보고 안 하면 무슨 법적 처벌받나요? 네, 이건 법적으로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안 하면 처벌받습니다, 이거는. 이게 만약 몰라서 안 하면 그 덜 처벌받나요? 몰라서 법을 안 지켰어요라고 하는 거는 통하지 않죠. 그죠. 예, 예,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예, 몰라서 안 했다라는 거를 법을 안 지킨 거죠, 그거는 그냥. 네.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보안 엔지니어가 중간에 개입보다는 완화를 시켜주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런 네. 것들을 계속 옆에서 챙기면서 네. 이런 데이터들은 아니면 이런 로그들은 어디에다가 5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합시다. 이렇게 이제 계속 관리해 주는 아,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완화된 망블리에서는 이 접근 통제도 완화가 되나요? 아니요, 전혀. 그냥 똑같이 가는 건가요? 네, 그냥 내가 뭔가 테스트를 할 수 있다. 것만 가능성이 열린 거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거를 하려면은 기존의 보안 체계를 다 갖춘 상태에서 할 수 있다가 기본이에요. 뭔가 설레는 느낌만 가져가는 느낌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뭐 금융권이나 공공기관의 이런 망불리 규제 완화에 대해서 많이 그 정부나 이런 데에서 금융이나 이런 데서 계속 이렇게 뭐 간담회와 같이 이렇게 네. 사람들을 불러서 의견도 청취하고 하지만 실제로 현업에서 이거를 바라보고 있는 시각에서는 생각보다 되게 아직까지는 어렵다라는 판단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이거를 열어줘야 된다라는 게 현업들의 약간의 생각이고, 사실은 열어주더라도 가면 규제 기관들에서는 열어줬을 때 어떠한 문제가 생길지를 모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음, 그냥 막말로 그냥 그럼 우리가 그냥 알아서 다 해. 그냥 우리 이제 이런 거 없앨 테니까 알아서 다 해. 근데 사고 나면 다 니들 책임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아직까지는 그게 국내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형태인 거죠. 근데 이야기 듣다 보니까 제가 썼던 서비스 중에 AI 서비스가 있거든요. 네이버에서 클로버인가? 지금 오픈했거든요. 그 애는 내가 예를 들면 오늘 맛집 검색해주면 AI가 검색해서 맛집 리스트 쭈르륵 나오는데 그 애는 이 망불리에 대한 제한을 안 받나요? 안 받죠. 네이버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네이버 페이일 수도 있고 그런 뭐 다 상관없나요? 뭔가 페이는 상관이 있죠. 아, 페이는 그거 아시죠? 네이버와 네이버 페이는 다른 회사인 거. 방금 처음 알았네요. 예, 네이버 페이는 네이버 파이낸셜인가라고 해서 아, 별도 법인이에요. 아, 예, 그거에 대한 이유도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 네이버 페이가 그리고 쿠팡과 쿠팡페이도 별도 법인이고요. 당근과 당근페이도 별도 법인이에요. 복잡하네요. 예, 왜 그렇게 구성하냐면은 이게 법의 요구사항이에요. 아,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 금융권들은 네, 전자금융거래법이나 신용정보보호법을 지켜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전자금융거래법에 보면은 전자금융거래기관인가로 지정이 되면은 걔네들은 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망분리를 해야 돼요. 네. 그 서비스가 걔네가 하고 있는 서비스가 금융 서비스가 아니든 말든 상관없이 그 회사가 만든 업무 시스템들은 전부 다 망분리 대상이에요. 아,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페이든 쿠팡 페이든 그다음에 뭐 당근 페이든 이런 거 페이 회사들 보면은 다 기본 회사 원래 회사가 아니라 별도 법인을 차려서 나왔어요. 물론 이제 뭐 회계 처리나 이런 거에 대한 네, 문제도 있겠지만 네네. 보안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보통 그 회사를 분리하는 거를 많이 시도를 해요. 음. 이게 듣다 보니까 너무 헷갈려요. 그래서 네이버는 그거에 대한 다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AI 서비스를 제약 없이 할 수 있다라고 맞아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뭐 네이버도 당연히 내부적으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되게 그쵸. 조심해서 다룰 거예요. 네. 왜냐면은 개인정보 보호법상에 뭔가 AI 서비스와 관련돼서 예외 조항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는 규제 완화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원래부터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동의받은 것만 할 수 있다는 네. 변하지 않아요. 네네. 네, 대신에 이제 동의를 받을 때 어떤 식으로 포괄적으로 약간 받을지 아니면 명시를 아, 해서 받을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들이나 아니면은 고민들은 많이 있지만 실제로 바뀌진 않았어요. 뭐 규제가 완화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아직까지. 와, 오늘 많이 지금까지 그 망불이라는 그 개념을 지금도 얕게 알지만 그 기존에 다 적용된 줄 알았는데 다 어떤 산업에 종사하는지에 따라 다 아예 다르군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금융권에 대한 이야기 많이 했는데 아까 처음에 얘기해 주셨는데 공공기관은 아직 뭔가 완화하겠지만 그거에 대한 내용이 없다라고 이해했는데 뭔가 어떻게 예정이 돼 있나 이해는? 그 공공기관은 사실은 그 공공기관이 가장 큰 문제는 일단은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규제 사용 자체도 되게 네, 제한적이고요. 네, 두 번째가 이제 AI, 퍼블릭 클라우드 못 쓰니까 당연히 AI와 같은 서비스, 뭐 네, 사스와 같은 서비스들 네, 거의 못 쓴다고 보면 돼요. 네,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은 완화해 음, 주겠다라고 요즘에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통 공공기관이라면 정부랑 많이 엮여 있잖아요. 정부가 어떤 우리가 연구를 하겠다 해마다 연구 입찰을 하는데 그런 것도 다 제약이 받는 거예요? 그렇게 제약이라기보다는 규제가 완화가 되면 더 좋아지겠죠. 그런 연구를 할 때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많아지거나 할 수 있겠죠. 그럼 지금까지 연구를 할 때 다 법적인 제한을 받으면서 한전적으로 했던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근데 그 연구 영역의 을 마, 그 연구 용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공기관망을 이용하진 아, 않기 때문에 상관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이런 망물리라든가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들 이용하는 거에 대한 규제 완화는 사실은 국정원에서 해요. 실제로. 네네, 예, 국정원의 거의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보면 되고요. 왜냐면 국가정보니까. 네네, 국가정보 공공 데이터이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이런 규제 완화에 대해서 지금 계속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바꾸려고 하는 거에 대한 기준이 이제 저희가 흔히 어, 데이터에 대한 등급을 세 가지 정도로 나눠요. 뭐 이제 되게 크레덴셜한 건지 기밀성이 네, 필요한 건지 아니면 오픈해도 되는 데이터인지 네네, 아니면은 내부에서만 봐야 되는 건지 뭐 이런 용도를 가지고 구분을 해서 그 각각의 등급별로 데이터에 대한 등급별로 이런 등급에 대한 거는 뭐 퍼블릭 클래스 써도 되고 뭐 오픈 등급은 완전히 그냥 사스 써도 되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등급을 좀 등급 기준으로 망분리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지만 어쨌든 이것도 시간이 한참 걸릴 거다. 그렇죠. 예, 법을 개정하는 거는 오래 오래 걸리니까. 걸리기도 하고 사실은 근데 이제 이거는 보통 법을 개정하는 내용일 수도 있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항목이 어디에 네, 있냐를 봐야 돼요. 보통 법에는 어떠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뭐, 예를 들어 개인정보 보호법 얘기해 주면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된다. 네, 라고 나와요. 네, 법에는. 네, 그러면은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시행령이나 아니면은 지침이나 이런 해설, 그 기준, 뭐 이런 식으로 또 하위 네, 항목들이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서 네, 국회의원들이 짬짬이 해가지고 네네, 통과시켜서 네, 시행이 되는 거고요. 네네. 근데 지침이나 아니면 시행령 이런 것들은 그 법을 관장하는 장관들이 그냥 이거 시행령 바꿀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아, 법을 바꾸는 거는 시행령. 국회가 움직여야 되고요. 네. 그 밑에 시행령 아니면 그 지침 이런 것들은 그 국회의원이 아니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음, 대통령이 할 수도 있고.
그것만 기준이 잘 성립이 되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라고 이해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보면 국가정보보안 아까 제가 망분리 그 네.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망분리가 어디 있냐라고 하면 국가정보보안 기본 지침 이런 데 아, 있다고 했잖아. 네네. 그럼 지침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네. 저거는 국회에서 법을 바꾸는 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네. 아, 이제 그런 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저희가 막 부동산 막 이렇게 네. 막 얘기가 나오고 네. 했을 때 보면은 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는 세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네. 개정해야 되는 항목이 있으면은 그 나머지는 뭐 그냥 장관이나 아니면 대통령 명에 의해서 이거 바꿀 수 있는 항목들이 따라가지고 즉시 이런 거를 제재할 수 있는지 없는지 막 네. 이렇게 많이 얘기했던 거랑 네. 똑같은 개념이에요. 네. 그러니까 세법을 바꿔야 되면은 국회에서 승인을 해야 돼요. 네네. 그때 뭐 금리를 올린다던가 아니면 이런 아, 것들은 사실은 뭐 국회에 동의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그쵸. 거예요. 네, 이거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법도 있고, 지침도 있고, 시행령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아, 약간 내려간다고 보면 돼요. 이제 점점 내려갈수록 우리 깔때기처럼 네네. 제일 위에 있는 법은 되게 포괄적인 내용을 들고 네네. 있어요. 그다음 네네. 점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디테일한 정보들을 담고 네네.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법, 보통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이 네. 시행규칙을 밑에 보면은 뭐 해설서, 뭐 가이드, 뭐 이런 내용들, 지침,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내려가요. 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현업에서 많이 볼 만한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가이드, 해설서, 지침 뭐 이런 걸 딱 보면은 거기 안에 저희가 뭘 해야 되는지가 다 나와요. 대체로. 그걸 싱커님은 다 지금까지 보시고, 그걸 기준으로 업무를 하시는 거죠? 그쵸. 맨날, 왜냐면은 뭔가 이걸 하는데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보완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근거로 이걸 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 근거는 다 법에 나와요. 그쵸. 예, 법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 어렵네요. 그래서 이런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기준을 보고, 사실 그 기준도 어떻게 보면 애매모호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정립하는 게 진짜 전 어렵다 느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이 법이 왜, 이 항목이 왜 생겼는지에 네, 대한 거를 먼저 찾으라고 했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아요. 이 법이 발의된 이유가 뭔지를 네. 거슬러서 계속 찾다 보면은 아, 이게 뭐를 위해서 이게 생겼구나를 어, 알면은 우리가 할 때 조금 더 유연하게 보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망분리 관련돼서 얘기했던 것도 망분리를 하는데 보면은 기준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상 망분리의 기준은 세 가지예요. 개인정보 다운로드, 그 다음에 음, 파기, 그 네, 다음에 접근 권한. 네네. 이 세 가지 행위에 대해서만 인터넷 환경이 차단된 곳에서 접근해라. 네네, 예요. 네네. 그리고 거기에 해설서에 명확하게 적혀 있어요. 개인정보를 단순 조회하는 거는 망분리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명확하게 적혀 있어요. 단순 조회가 어떤 조회인가요? 그러니까 이 단순 조회라는 말 자체가 되게 애매한 거예요. 결국에는. 어, 그러니까 그냥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속해? 그럼 다 그냥 망부리에 아, 넣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그 단순 조회라는 판단 기준은 법정에서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사실은 그게 정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아, 그거를 할 우리가 수, 기업 입장에서 이거를 정해야 되는 거야. 단순 조회를. 우리가 이 아, 정도까지는 단순 조회를 볼 내부 거야. 규정으로, 예.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사용자의 일은 우리가 내부 시스템, 인트라넷 같은 내부 시스템에서 어드민과 같은 이런 시스템에서 내부자 정보를 조회를 할 때, 뭐 그 고객의 정보를 조회를 할 때 음, 최소 두 가지 이상으로 조회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뭐 네, 예를 들어서 이름이라든가 네, 이름과 뭐 이메일 주소나 네네, 아니면 이름과 뭐 네. 전화번호라든가 아니면 전화번호와 같이 완전히 하나의 고정된 식별자로만 그러니까 그 중복이 없는 식별자로 무조건 인식해서 조회하게끔 되어 있어요. 네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만약에 전화번호 뒷자리 뭐 네네. 1111이라고 만약에 딱 조회가 돼요. 네네. 그러면은 전화번호 1112 끝자리가 111인 모든 사용자가 다 조회된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대상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정보도 나올 수 있잖아요. 이런 건 단순 조회가 아닌 거예요. 아,
그리고 이렇게 조회를 했을 때 모든 정보가 눈에 보이는 모든 정보가 기본적으로 다 마스킹 되거나 안 네네. 보여야 돼요. 네네. 그 다음에 내가 뭐 특정한 행위를 할 때만 정보들이 보인다? 아, 그 정도는 단순 조회로 볼 수 있어요. 마스킹 되어 있기 때문에. 마스킹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정보들이 내가 뭔가 행위를 네. 해야지만이 실제로 다 보이는 정보고, 왜 그러냐면은 여기 보면 개인정보를 다운로드라고 하는 항목이 있잖아요. 네네. 캡처도 다운로드에 해당돼요. 그 로그인할 때 그 캡처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화면 capture 아, 하는 것도 네. 다운로드에 해당이 돼요. 아, 캡처, 스크린샷 찍는 자체가. 맞아요. 그래서 그 VDI 같은 경우에 들어가서 화면을 캡처하려고 하면은 캡처가 안 되게 검게 막는 이런 기술들도 들어가는 게 아, 저 항목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보통 그 회사에서 문서 쓰기 위해서 뭐 노션을 쓸 수도 있고 뭐 컨퍼런스 쓸 수 있고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문서를 쓸 거잖아요. 거기에 스크린샷 캡처하는 것도 다 아니죠. 그런 거 거기는 개인정보가 없잖아요. 만약에 있으면 걸리는 아, 거예요. 그럼요. 근데 그 개인정보가 고객의 개인정보가 아니라 뭐 임직원의 개인정보다? 그런 거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아, 네. 이-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사실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반법이기 때문에 네네. 임직원의 개인정보도 개인정보예요. 그 네네. 정보가 유출되면 개인정보 유출로 봐요. 네. 예. 그래서 저는 뭐 그냥 고의 그 알아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이름은 다 모자이크 처리하거든요. 그 스크린샷 찍을 때는. 그래서 그게 더 낫겠네요. 안전하게려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즘에는 모자이크 처리를 해도 AI 같은 걸로 모자이크를 풀 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예 저는 보통 그냥 검은 색깔 블랙박스, 블랙으로 박스를 만들어가지고 검은 색깔로 해서 그냥 그거를 가려버려요. 아예 값 아, 자체를. 그게 낫겠네요. 예, 모자이크는 이제 AI 기술이 워낙 발전해가지고 그 모자이크된 사진을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그걸 복구할 수 있어요, 예전 네네. 데이터로. 그래서 이제 모자이크 쓰는 거를 다들 추천하지 않고 그냥 검은 색깔 박스 같은 걸로 그냥 아예 가려버리는 게 가장 더 안전한 방법이다라고 요즘 얘기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접근 제한에서 계속 이야기 길어지는데 최근에 싱커님이 하고 있는 그 이제 기술적인 도전이 이제 그 AWS 제로 트러스트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제로 트러스트를 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결국은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하다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거는 접근 제한이 통제가 된다고 생각이 되나요? 접근 통제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접속할 수 있냐 네, 없냐예요. 근데 네, 그 방식이 IP로 하냐 인증으로 하냐는 하나의 문제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AWS Verify Access를 네, 하고 네네,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기존의 IP 기반의 접근 통제가 아니라 사용자 인증이나 디바이스 인증을 가지고 하는 접근 통제예요, 말 그대로. 네네. 이 디바이스가 이러한 그래서 접근 통제에서는 너는 어떠한 조건을 가지면 여기 들어올 수 있게 해줄게 라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그게 네가 어떤 IP를 들고 들어오면은 접근할 수 있게 해줄게 일 네, 수도 있고 넌 그 악부님은 들어올 수 있게 해줄게 네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어떤 디바이스를 들고 있으면은 들어올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거에 대한 조건은 여러 가지를 쓸 수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경우 게 IP인 거고, 네네. IP인 거고, 사실. 근데 저는 IP 기반 접근 통제를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원래. 이유가 있으실까요? 보통의 IP 기반 접근 통제는 공인 IP, NAT IP를 많이 쓰거든요. 네네, 근데 그 NAT IP 하위에 얼마나 많은 사용자가 맞아요,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회사의 사내망이에요. 네, 그럼 사내망에 대해서 가면은 한 회사 그 하나의 IP에서 막 만약에 하위에 5천 명이 근무를 그쵸. 해요. 그럼 그 5천 명의 접근을 다 하나의 IP로 통제한다?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사실 눈가리 이제 와웅이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하위에 뭐 5천 개 있는데 한 개가 필요해서 뚫으면 4,999개 다 뚫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별로 의미가 없는데 네, 이제 제로 트러스트라고 하는 AWS 베리파이 액세스가 제로 트러스트라고 하는 이유가 딱 그거예요. 네네, 걔네는 IP를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론 살인 거예요, 말 네. 그대로. 아이덴티티를 네, 맞아요. 아이덴티티나 아니 디바이스에 대한 트러스트를 네, 보니까 각 사용자마다 아니면 각 디바이스마다에 대한
인증이나 그거를 그 조건들을 허용이 돼야지만 접근할 수 있다인 거예요. 진짜 우리의 조건식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접근 통제라는 관점에서 보면 말 그대로 얘가 접근이 되냐 안 되냐만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맞아요. 여기 보면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이라고 하는 항목에서도 보면은 이제 그 1항의 1 항목을 보면은 저기 보면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이라고 되어 있잖아. 아, 인가잖아요, 말 그대로. 네네, 접근 통제는 인가예요. 네네, 허용의 범위라는 네네, 거죠. 네네, 예. 그래서 IP가 아니라 주소 등이기 때문에 IP가 네네. 아니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법이 다 등이네요. IP 맞아요. 하고. 아, 이게 한 글자 차이가 맞아요. 진짜 크네요. 그래서 만약에 주소로 제한하여 이러면은 맞아요. 무조건 IP 주소로만 제한해야 돼요. 아,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논쟁이 나와요. 공인 IP로만 해야 돼요? 아니면은 진짜 우리 NAT IP가 아닌 그렇죠. 사설 IP로 다 제한해야 돼요? 보통 그래서 내부 시스템들은 사설 IP로 다 제한해요. 네네, 예. 그래서 특정 사용자의 개인 IP를 계속 고정해서 쓰는 이유가 다 그거예요. 네네. 예. 그러면 그 사설 IP만 여기 들어갈 수 있게끔 음, 하나하나 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IP가 수시로 바뀌는 클라우드 시스템에서는 많이 안 맞은 상황이겠죠. 그거는 사실은 네. 이제 우리 이제 단말기가 접근을 하는 거니까 네. 사실은 상관이 없죠. 아, 단말기 IP는 계속 안 바뀌잖아요. 네네. 얘가 아,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시스템의 아, IP는 바뀌지만 출발지 단말기 입장에, IP는 네. 출발지 IP는 안 바뀌니까 접근 제어가 충분히 가능하죠. 진짜 어렵다. 예. 이게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항목을 하나하나 판단하는 게 어렵네요. 맞아요. 저 네. 항목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 네. 해석된 항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는지 네. 이런 게 사실은 되게 실력 있는 엔지니어일수록 고민들이 되게 깊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들이 이런 거를 또 우회하는데 라는 이 끊이지 않는 물고의 이 연쇄 작용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이게 길어져요. 아, 제가 베리파이 액세스를 사실은 거의 한 일주일 넘게 붙잡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사실 이거 시작한 거는 한 달 전부터 이제 고민하면서 어떻게 할지를 계속 설계하고 했었고 실제로 적용하기 시작한 거는 이제 이번 금주 목요일부터 일단은 네네. 시작했잖아요. 네네. 사실은 되게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뭔가 지금 문제가 생겨서 못하고 좀 어, 계속 네. 에러가 나서 지금 못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만 하는 게 확실히 완전히 안전한 거냐라는 퀘스천을 계속 날리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걸 하면서도. 이러면 어떠한 우회 경로가 생기지 않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면서 거기다가 보안을 계속 얻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베리파이 액세스에서 유저에 대한 트러스트를 먼저 하는데 그 이후에는 유저와 디바이스를 같이 할 거예요. 그 이후에는 디바이스에 대한 기준을 계속 높일 거예요. 근데 그 디바이스를 인증한다는 게 그 뭐 맥 어드레스라는 건가요? 어떤 정보를 가지고 디바이스 인증을 하는 건가요? AWS 베리파이 액세스에서 지원하는 디바이스 트러스트는 세 가지라고 네. 보면 돼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젠프가 있고, 젠프. 네, 네. 젠프는 이제 MDM이죠. 네네. MDM이 있고, 그 다음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최근에 네. 이제 우리 이슈가 윈도우 있었던. PC들을 꺼트렸던 그 EDR, 네. 얘든 일종의 백신과 같은 역할을 하는 네. 시스템이라고 보고, 네. 이제 요런 거를 가지고 그 인증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하냐면은 베리파이 액세스에 만약에 내가 그 도메인에 접근을 하면은 베리파이 인스턴스가 그 정보를 읽어 가지고 실제로 이 그 디바이스를 관리하는 네. MDM이라던가 아니면 EDR에다가 정보를 요청을 해요. 음. 그리고 요청된 정보를 받아가지고 OK 사인이 떨어지면은 그때서야 뒤에 있는 ELB에다가 보내주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여기에 등록할 때도 보면은 이제 테넌트 네. 얘네들 젠프나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둘 다 사스 기반의 서비스들이에요 네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테넌트 기반으로 이 사용자들을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회하고
조회된 결과를 받아서 오케이 떨어지면은 그 뒤로 흘려준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돼요. 그러면 아이덴티 프로바이더 같은 그런 사스 솔루션들이 중간중간에 개입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디바이스 트러스트는 아이덴티티 트러스트랑 좀 개념이 달라요. 어, 네. 아이덴티티는 사용자잖아요. 네, 네. 디바이스는 사용자가 아니잖아요. 네네. 제가 송우님의 PC를 쓴다고 해서 제가 제가 아뿌님이 될 수 없는 것처럼, 그거, 사용자는, 아이덴티티는 말 그대로 사용자의 네. 인증을 거치는 거고, 디바이스 트러스는 말 그대로 디바이스에 어떤 아, 안전한 장치들이 깔려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두 개 다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아뿌님이 회사 PC가 아니라, 만약에 유저 인증만 있다라고 하면, 아이덴티티만 있다고 하면은, 네. 아뿌님이 개인 PC로도 이 서비스에 들어갈 수 있다가 그쵸. 되는 건데, 네네. 만약에 디바이스 트러스트까지 같이 있다라고 하면은 개인 PC에다가도 이런 걸 설치해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어지는 거예요. 네네. 이제 그게 조금 결이 다른 거예요. 아, 이해했습니다. 쉽게 설명해서 두 개 다 필요하다는 거 바로 느꼈어요. 네. 근데 이제 물론 거기다가 둘 다 필요할지 아니면 하나 디바이스 트러스트만 넣을지는 사실 내부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그죠. 문제. 왜냐면은 그, 우리가 여기 들어갈 때마다 계속 사용자 인증을 한다. 아이디 패스워드 네. 입력하고 막 2차 인증까지 계속 넣는다. 생각보다 피곤하거든요. 관리가 힘들죠. 네. 이게 되게 복잡하고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그럼 유저 인증을 꼭 넣을 거냐 아니면 그냥 디바이스 인증만 할 거냐 이제 이런 판단들을 이제 네. 내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얘기하는 조건 통제는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아, 둘 중에 하나만 하더라도 충분히 법적인 요건은 갖춘다는 거예요. 그쵸. 예. 예, 근데 하지만은 이제 저 접근 통제에 대한 요건은 갖출 수 있어요. 근데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 하지만 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에서 접근 통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 예, 접근 통제뿐만이 아니라 그 하위에 내려가면은 뭐 이런 악성 코드에 대한 내용들이 또 있어요. 그쵸. 그럼 이 항목을 지키려면은 결국엔 디바이스 트러스트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음, 예. 이제 그런 식으로 법이 되게 엮여 있는 거예요. 와, 진짜 여러 가지에 대한 걸 다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기술적인 것도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사실 그 AWS 한다고 하실 때 한 세 달 이상이라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풀어야 할 숙제가 너무 많아서 엄청 빨리 하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사실은 풀어야 될 그런 보안팀과의 이런 컨센서스나 이런 것들은 이미 계속 하고 네, 있었던 거고, 네, 왜냐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되게 생각보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되게 큰 작업이었고, 근데 이 큰 작업을 모든 사용자들한테 이거를 제공하려면은 이게 필수적인 네, 기술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하는 거에 대한 거는 그 보안팀과 저희 팀 간의 컨센서스가 전혀 없었어요. 네. 예, 이슈는 전혀 없었고, 그러면은 어, 어떻게, 어디까지 할 거냐? 이 정도가 있었고, 사실은 저는 일단 1차적으로는 기존에 있는 방식을 버리고 AWS 베리파이 액세스로 간다. 그 다음에 보안을 강화시키는 걸로 간다. 였어요. 그래서 원래는 음, 베리파이 액세스에서 유저 인증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 거기에 디바이스 트러스트를 붙이고 디바이스 트러스트에서도 조건들을 이제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디바이스 트러스트가 있으면은 설치가 되어 있으면은 뭐 허용. 근데 그 이후에는 디바이스 트러스트에서 어느 정도의 보안 수준이 돼야지만이 접근할 수 있어.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거에 대한 보안 레벨들을 단말기에 대한 보안 레벨들을 최종적으로는 가장 높은 등급까지 돼야지만이 이 시스템이 접속할 수 있어. 라고 이거를 계속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음, PC에 대한 보안을 강제로적으로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점차적으로 계속 하려고 했는데 지금 뭔가 이슈가 좀 있어서 제가 이틀 동안 머리를 싸매고 막 그거만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다음 서밋에 저희가 볼 수 있나요? AWS 서밋에? 사실은 저는 이거를 AWS 서밋에 가져가기는 너무 하찮은 아, 그래요? 아, 그 내용이고, 소모임에서 발표하시나요? 그래서 내일 다음 주 월요일 23일 월요일 날 소모임에서 발표하는 거예요. 다음 주,
내일이네요. 네, 바로 내일. 저 따라가야겠다. 네. 근데 등록 안 돼서 못 들어오실 거예요. 아, 네. 네. 그러면 이 제로 트러스트가 사실 저도 오래 알았거든요. 어떤 걸 준비하면서. 근데 제로 트러스트가 점점 우리나라에 많이 적용될 거라고 기대를 하시나요? 저는 적용될까보다는 적용돼야 된다라는 아, 입장입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기존에 저 IP 기반의 접근 통제를 너무 싫어해요, 저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시나리오도 말이 안 되는 게 생기는 거고. 기본적으로 IP 기반 접근 통제를 하려면 저 IP를 계속 관리해야 돼요. 그쵸. 예, 근데 생각보다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리소스 대비 보안에 대한 효과성이 별로 없어요. 네.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해요. 네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트 IP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저 휴대폰 같은 경우에 이제 나트 IP를 쓰잖아요. 만약에 네네. 휴대폰도 하나의 나트 IP를 가지고 있어요. 인터넷이 되려면. 저기 위에, 예, 중계기, 중계기를 거치는. 그럼 이 중계기에 물려있는 같은 통신사의 모든 단말기 같은 나트 IP를 나간다고 생각해봐요. 어, 과연 이게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쵸. 예. 뭐 그렇다고 모든 시스템들에 대해서 다 이거를 막 VPN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접근한다?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런 제로 트러스트의 개념들이 훨씬 더 많이 강화가 될 거고, 사실 그래서 서비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베리파이 액세스 같은 경우에는 좀 제약 사항이 되게 많아요. 어떤 제약이 있나요? 뭐 예를 들어서 베리파이 액세스를 호출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서비스, 그러니까 뒷단에 있는 서비스에 누군가, 그러니까 유저가 아니라 시스템이 호출하는 케이스도 있을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케이스에서는 베리파이 액세스를 쓰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아, 베리파이 액세스에서 차단될 거니까. 네네. 그러려면 결국에는 사용자가 접근하기 위한 용도의 도메인과 그런 서비스, 시스템 서비스가 접근하기 위한 용도의 그 도메인을 분리시켜야 돼요. 아, 왜냐면은 시스템에서는 이 디바이스 트러스트라든가 유저 트러스트를 할 수 없잖아요. 얘가 자동으로 이걸 인증을 하거나 할 수가 네. 없으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계속 차단될 거란 말이죠. 네네. 베리파이 액세스에서. 네네. 그러면은 시스템에 붙기 위한 도메인을 따로 따고 가면 얘한테는 특정 IP에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뭐 강제한다든가.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발생해요. 어려운 문제네요, 그거는. 뭐 예를 네. 들어서 이제 이런 케이스가 생겨요. 뭐냐면은 어 이제 뭐 결제 시스템이에요. 그럼 네. 결제 시스템인데 그냥 콜백을 네. 준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그 네. 콜백을 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발이나 검수 환경이에요. 뭐 개발이나 스테이지, 대부나 스테이지 환경에서 어, 시스템에다가 우리가 베리파이 액세스를 연결해놨어요. 네. 그러면은 그 서비스에서 결제가 일어난 시스템이라고 했을 때 결제에 대한 콜백이 그 네. 서비스 시스템에서 넘어올 거잖아요. 네네. 근데 베리파이 액세스에서 막혀가지고 콜백이 안 넘어와요. 네네. 근데 이거는 로그에 안 찍혀요. 왜냐? 도달하지 않았으니까. 아, 그, 저- AWS 베리파이 거기에 로고가 없다는 거죠? 아니요, AWS 베리파이 액세스까지는 로그가 있지만 실제로 얘가 여기서 베리파이 액세스에서 차단이 되고 뒷단으로 아예 안 넘어오잖아요. 네네네. 뒤에 있는 ELB나 네네. 아니면은 ALB 쪽으로 안 넘어올 거 아니에요, 데이터가. 네. 그러면은 안 넘어왔으니까 당연히 뭐 저희가 쓰고 있는 APM이라든가 서비스에서, 모니터링 네. 툴에 전혀 안 나오는 거죠. 네네. 여기서 앞단에서 잡아내니까. 오히려 그러면 그런 걸 더 넓게 모니터링 해야 된다고 맞아요. 이해했습니다.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제약사항도 생기는 거예요. 네네. 적용을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스템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좀 고민해야 돼요. 음, 재밌고 어려운 문제네요. 그러면 이제 뭐 그런 시스템 간의 통신을 위한 별도의 도메인을 딴다든지, 아니면 별도의 뭐 이런 서브 도메인 같은 걸 쓴다든지, 네. 아니면 베리파이 액세스가 모든 통신에 대해서 접근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예외할 수 있는 케이스들이 있는지, 뭐 이런 걸 좀 찾아보고 적용하는 식으로 가야 되고. 근데 생각보다 베리파이 액세스가 되게 비싸요. 네, 네, 맞아요. 엄청 비싸요. 네. 그래서 사실은 막 저희도 이거를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사실 비용이었거든요. 네네. 이게 그냥 엔드포인트 하나를 가만히 유지만 시켜도 한 달에 250불, 300불 정도가 네. 나가요. 네네. 어,
그런데 만약에 이게 엔드포인트 10개를 하면은 3,000불이잖아요. 그럼 대충 한 맞아요. 3, 400만 원 깨진다는 거예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효율적으로 관리할지 뭐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되고요. 그리고 굳이 이거를 베리파이스 써야 되나? 라는 고민을 계속 해야 돼요. 그쵸. 어떻게 보면 제로 트러스트를 하기 위한 하나의 솔루션이라고 봐야 되고 직접 구현할 수도 있잖아요,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도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생각보다 이번에 베리파이 액세스를 이거를 구성을 하면서 느낀 거는 생각보다 기술이 그렇게 되게 어려운 기술은 아닌 걸로 저는 느꼈어요. 뭐 장애만 안 나면요. 그렇죠. 처음에 만나면 상관이 없죠. 결국에는 앞단에 OIDC로 인증을 하고 그 네. 인증된 결과값에 의해서 뒷단으로 트래핑을 넘겨주는 이런 구조라서 네. 생각보다 어렵진 않을 것 같아 구성하는 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제로스트를 하면서 정책을 어떻게 내가 세울 것인가.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단말기 인증, 아이덴티 인증 다 할 것인가. 그게 사실 제일 핵심이고 기술적으로는 장애만 잘 대응하면 난이도는 엄청 높진 않을 거야. 뭘 어렵겠지만. 네, 그래서 이게 기대됩니다. 어떻게 잘 적용을 할지에 대한 모습이 기대돼서 네, 적고 통제한 겸에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걸 여쭤봤었어요. 그리고 이제 망볼리 대해서 보통 망볼리 대해서 개발자나 엔지니어가 꼭 알아야 될 것들 혹시 말씀해 주실 거 있나요? 망분리 할 때 개발자나 엔지니어 분들이 항상 자주 하는 게 이거 망분리 대상이에요? 라는 맞아요. 말을 되게 많이 네, 해요. 맞아요. 그거에 대한 기준을 조금 본인들이 저는 정한 게 첫 번째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냐. 네.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기준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냐를 기준으로 봐요. 네. 예, 고객의 정보. 회원가입 시스템도 개인정보 시스템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보통 뭐 DB도 그렇고 네. 사실 뭐 서버도 예전에 제가 저번에 그 팟캐스트에 나왔을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버도 그냥 뭐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그죠. 본다라고 네. 했던 네. 것처럼 그리고 근데 사실은 여기에서 서버를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보지만 여기에 약간 망분리 기준에 있는 것처럼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하거나 파기하거나 아니면은 권한을 주는 행위를 할 수는 없어요. 네네. 그렇잖아요. 네. 서버에서 어떻게 개인정보를 서비스가겠죠. 다운로드하거나 파기를 하거나 하냐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망분리 대상으로는 저는 서버는 대상에서 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그리고 저 항목 자체를 잘 보면은 결국엔 DB에 대한 내용이에요. 네네. 망분리 대상을 쉽게 생각하면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DB를 접속을 할 때에는 망분리 환경이 들어가면 된다라는 정도로 그냥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네네. 예, 왜냐하면 DB에 들어가서는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할 수 있죠. 네네. 그 다음에 파기도 할 수 있죠. 지울 네.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DB에 대한 접근 권한, 계정을 네. 생성하거나 할 수도 있죠. 네. 물론 권한이 있어야 되겠지만. 네네.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네. 거는 권한이 있으면 할 수 있다. 네. 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그냥 DB에 접속하는 거는 다 망분리 대상이다라고 보면 되고 네네. 그래서 DB 접근 제어 솔루션 같은 것들을 단에 놔두는 이유가 DB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쵸. 아니, 똑같은 네. 정책과 이런 걸 네.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앞단에 DB 접근 제어 솔루션 같은 것을 중앙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딱 망분리에 대해서 딱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냥 개인 사용자 그러니까 고객의 개인 정보가 있는 DB는 무조건 망분리 환경에서 접속한다라고 인지하면 돼요. 근데 이제 고객의 개인 정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결국에는 운영 환경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개발 환경이나 아니면은 테스트 네. 환경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개인 정보가 결국에는 뭐 예를 들어서 운영 환경의 개인정보를 검수 환경에다 올렸어요. 네. 그러면은 이 검수 환경의 DB도 결국에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기 때문에 망분리 대상에 포함되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보통 그런 사례들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이제 서비스를 개발하다 보니까 테스트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에는 일부 써야 되는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사례들을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막 그 같이 보안하는 이런 사람들끼리 만나서 항상 하는 말이
금융권은 되게 테스트하기 어렵다라는 말이 많이 해요. 왜냐면은 결제를 직접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개발이나 뭐 테스트 환경에서 이런 테스트 결제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잘 안 갖춰져 있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은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카드가 국내에만 카드사가 10개가 네. 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 그 모든 카드사에 대한 테스트를 다 해봐야 돼요. QA에서는. 그쵸. 하지만 카드를 10개씩을 다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잘 없죠. 네네. 그 다음에 만약에 해외 결제를 해야 돼. 그럼 아, 해외 결제도 막 다 해봐야 돼요. 네네. 이 많은 결제 시스템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려면 결국에는 본인 카드를 가지고 많이 결제 테스트를 하거든요. 정말요? 네. 네, 물론 이제 아, 실제 자기 데이터를 가지고 아, 결제를 요청을 하고, 아니, 물론 이제 비용 네, 자체를 뭐 회사에서, 네. 결제가 안 되는 아, 테스트로 결제를 보내는 케이스가 있긴 하지만, 네네. 어쨌든 그 개인이나 아니면 회사의 법인카드 뭐 네. 이런 걸 가지고 결제를 무조건 테스트해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네, 근데 사실은 이거는 금융권에서 이런 테스트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나 뭐 이런 정보들을 어찌 보면 금융권도 저희가 다 그 서비스들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고객이 될 수 있잖아요. 이 제공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연동하는 시스템 간의 테스트를 위한 테스트 데이터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케이스가 생겨요, 진짜. 그쵸. 개발을 하면서 내가 내 개인 카드 정보를 입력해서 결제를 했어. 그럼 그 카드에 대한 데이터가 어쨌든 트랜지션에 아, 남잖아요. 그럼 네. 얘는 보호법상, 어, 개인정보보호법상 막물리 대상이 아니냐. 이 그쵸. DB가.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맞다라고 하기도 애매한 거예요. 아, 예. 왜냐면 고객의 정보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이게 실제 정보잖아. 네. 그러면 개인정보거든요. 네. 그것도 카드 번호 같은 경우에는 되게 고유식별 정보라고 해서 되게 중요하게 보는 정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전하게 관리해야 되는데 아, 그럼 당연히 얘는 막물리 대상이 아니야? 라고 하는데 사실 대부분은 막물리 대상은 맞지만 안 하죠. 임직원의 그쵸. 어렵다. 정보이기 때문에 예, 어,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좀 타파하려면은 사실 금융권에서 이런 정보들을 좀 주면은 테스트할 수 있는 결제 정보 같은 것들을 주면은 사실은 조금 더 테스트하기 좋지 않을까. 음, 그러면 이런 법적인 규제라든가 막물리 이런 거에 대한 논쟁이 좀 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옛날부터 좀 많이 했었어요. 음, 좋은 말씀이에요. 그거 또 다른 알아야 되는 게 있을까요? 저는 최근에 작업에서 접근 이력에 대해서 잘 몰랐었지만 이제 계속 조언을 해주셔서 알지만 꼭 있어야 된다라는 걸 이제 잘 알게 되었거든요. 접근 이력도 무조건은 아니겠지만 가능한 남겨야 되는 게 좋겠죠. 네. 로그는 사실은 되게 많은 정보를 내포하고 있어요. 네. 예. 그리고 로그 안에 이런 개인 정보가 있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은 그래서 로그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지가 되게 중요한데 생각보다 로그에 대한 관리가 잘 안 돼요. 네. 왜냐면은 시스템도 너무 많고 그 맞아요. 시스템마다 남는 로그에 대한 이 기준이라든가 로그에 대한 비용? 뭐 물론 비용도 네. 있고요. 로그에 대한 이 형태 네. 이런 것들도 아, 시스템마다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맞네요. 정확하게 이걸 로그를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라고 하는 지침을 따로 만들어서 관리하는 회사를 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음, 로그를 관리해야 되는 건 알겠어. 하지만 그 로그를 관리하기 위해서 어떠한 지침을 만들어서 그 지침 하에 관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음, 대부분은 그냥 우리가 서버를 관리하기 위한 서버 관리 지침 뭐 이런 게 있고 뭐 DB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뭐 이런 정보 시스템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뭐 보안 장비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약간 네. 이렇게 장비별로 아니면 시스템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거기 안에다가 로그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세요. 뭐 이렇게 그냥 한 줄 써져 있는 정도의 수준의 대부분인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로그를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라고 하는 지침 수준으로 되게 자세하게 이게 나와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작년부터 계속 하고 있었어요. 지침은 그러면 뭐 포맷도 있겠지만 어떤 뭐 개인정보 담는 거는 이렇게 보관하세요. 이런 걸 말씀하시는 뭐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고 뭐 서버 OS의 로그는 어떤 식으로 해야 아, 되고 OS로.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로그, 뭐 액세스 네. 로그, 그다음에
뭐 각 시스템별로 로그들을 어떻게 저장해야 되고 어떤 로그는 그 환경별로 어떤 로그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환경별로 뭐 개인정보 개인정보 로그는 남기면 안 되고 뭐 이런 정보들을 되게 디테일하게 음. 관리 그 뭐지 우리가 문서화해가지고 기준을 정해놓고 써야지 사실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를 못 본 것 같아요. 전 근데 지금까지. 이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기준을 세운다는 자체가 예,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법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법에서 아, 이런 로고는 몇 년 남기고 이런 로고 몇 년 남기고 몇 네, 개월 남기고 다 나와 있어요. 네. 그거를 우리가 디테일하게 조금 더 음, 딱 이거를 만들어 넣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액세스 로그가 뭐예요라고 하면은 사람마다 액세스 로그에 대한 인식이 다 달라요. 네,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서버 그냥 옛날 온프렘에 있는 사용자들한테 액세스 로그를 뭐 2년 동안 보관해야 돼요라고 하면은 그럼 서버 접속 로그를 2년 동안 보관하는 건지 아니면은 웹에서 나오는 HTTP 액세스 로그를 얘기하는 건지 네, 알 수 없잖아요. 그쵸. 이제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문서화 시킨다는 거예요. 아, 음, 이해했습니다. 음. 맞아요. 그거 정말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기준을 세운다는 거 음. 자체가. 이제 그렇게 문서 지금 법이나 아니면 이런 해설서 이런 걸 잘 보면 이미 어떠한 로그는 뭐 몇 년 단계가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그 로그가 이 로그인지를 매핑해 놓은 자료가 별로 없어요. 음, 음. 네. 왜냐면은 기획이 뭐 예를 들어서 액세스 로그를 뭐 예를 들어서 왜 남기는지는 있어요. 왜 남기고 몇 개월 남겨야 되는지는 있어. 하지만 이게 뭐 HTTP 액세스 로그인지 아니면 서버 액세스 로그인지 뭐 이런 것들에 그러니까 어떤 파일에 남는 걸 액세스 로그로 보는지 이런 정보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사람들 다 헷갈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 이런 로그 여기다 쌓아주세요라고 해도 이제 계속 핑퐁을 치는 이유가 그거예요. 네, 왜냐면은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로그에 대한 정의도 다르고 이 로그가 이 로그인지도 잘 모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코스트가 늘어나니 차라리 문서를 잘 만들어서 이 로그는 여기다가 얼만큼 쌓으세요. 이 로그는 어디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5년간 쌓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딱 정해놓자는 거죠. 음, 그게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구성하기는 사실은 힘들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저도 이제 담당자 업무하면서 느꼈지만은 처음부터 로그에 대해서 막 설계해가지고 시스템을 개발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비즈니스가 우선이지 그런 바탕이 되는 건 우선순위가 낮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로그를 기본적으로 일단은 기본적으로 로그 자체를 잘 지우지도 않아요. 네, 왜냐하면 특히 퍼블릭 클라우드로 넣으면서 로그 자체를 보통 뭐 우리 어플리케이션 로고 같은 경우에는 뭐 APM이든 아니면은 우리 ELK나 아니면 오픈서치 이런 데다가 네, 많이 보관하거나 S3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보관하잖아요. 보관하고 사실 안 지우죠. 그러니까 당연히 남겠지. 그리고 이제 뭐 아이스메스나 이런 인증 대응을 할 때도 보통 그런 식으로 많이 대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그냥 올려놓고 방치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근데 사실상 이게 서비스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로그에 대한 이런 로그 안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를 잘 살펴보다 보면은 생각보다 중요한 정보들이 되게 많아요. 네, 실제로 이게 예전에 우리 엘라스틱 서치가 발표가 되고 나서 한 2016년도인가 그쯤에 아마 엘라스틱 서치가 되게 막 시장에서 네, 그 로그 이런 검색 솔루션 이런 걸로 되게 막 유행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엘라스틱을 많이 썼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은 그때부터 한 1년 동안 엘라스터치에서 그 외부로 검색하는 키바나 네. 얘네들이 퍼블릭으로 오픈돼 가지고 데이터 유출됐다라고 하는 사례가 진짜 많이 나왔어요. 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런 거. 저 그 기술적 왜 그런지 알아요. 그 키바나가, 엘라스티치랑 키바나가 그 초창기 버전에 패스워드 미지원했어요. 맞아요. 그 패스워드 미지원이 정확히 말하면 미지원이 아니라 그 유로 기능으로 내놔서 맞아요. 보통 저희는 우루로 쓰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냥 아니, 나중에 뭐 해야지 돈 주고 해서 방치된 게 엄청 많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보면은 문제는 이제 그런 거를 그러면은 그나마 뭐 이제 내부에서만 들어올 수 있게끔 네, 인터널로 만들면 상관이 없는데 그걸 다 퍼블릭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그래서 개인정 유출 사고가 진짜 많이 나왔었어요. 맞아요. 그때 한 1년 동안 뭐 데이터가 뭐 몇백 기가 뭐 유출됐다 이런 거 딱 보잖아요. 그럼 그 내용을 기사 읽어보면은 전부 다 엘라스터치 그 내용이었어요. 맞아. 그래서 그때 원래 유로긴을 했다가 무료로 다시 푼 걸 알고 있어요. 너무 심해서.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엘라스터치가 결국에는 로그잖아요. 네. 로그 검색하려고 다 있는데, 그 로그 안에 생각보다 개인정보가 엄청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 로그들도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최근에 저도 이제 많이 이제 깨우친 계기가 된 거죠. 근데 이제 관리자는 사실 소수잖아요. 소수가 수십 개, 수백 개, 뭐 수천 개 될 수 있고 이걸 하는 거가 사실 한계가 있겠네요. 물리적인. 사실 그래서 이제 그 아레날 같은 것도 잘 나눠야 되고, 네, 아레나를 나눌 때 기준을 잘 세워야 돼요. 네, 그리고 컨벤션 같은 거 우리가 네, 잘 쪼개야 된다고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우리가 이렇게 포용할 수 전체 뭐 수백 개, 수천 개의 서비스들에 대해서 잘 포용하고 그 다음에 예외가 있거나 아니면 뭔가 이슈가 있더라도 빠르게 이걸 수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로고들을 저장을 해놓고 해놔야지 이게 해놔야지 나중에 이제 여러 개의 서비스나 수백 개의 서비스가 와도 문제가 안 생기는 거죠. 뭐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엘라스티서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덱스를 잘 잡아야 네,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네. 인덱스 설계를 잘 해놔야지 이제 서비스별로 문제가 안 생기고 뭐 우리가 흔히 뭐 알백 같은 것도 잘 줄 수 하는 것처럼 음, 최초에 할 때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네, 네. 아, 정말 엄청난 내공이 느껴지는. 그리고 시간이 거의 마무리돼 가는데 오늘 하고 싶었는데 말을 못한 것들이 있을까요, 혹시? 저는 거의 다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사실 망분리가 사람들마다 인식이 너무 달라요. 그쵸. 예, 저도 오늘 하다 보니까 약간 제 경험상 느꼈던 막물리지 저기 법이나 아니면 실제로 규정에서 하는 것들이 아예 다른 것 같다는 걸 느꼈습니다. 예, 특히 뭐 요즘에 맨날 뭐 망분리 규제가 완화된다, 망분리 규제가 완화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뭐 로컬에서 DB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질문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망분리 규제 완화가 되는 거랑 네네. 다르다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었고 사실 그 내용들을 계속 이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그 막물리 이제 계속 정리를 하면 결국은 기존에 지켰던 건 계속 지켜야 되지만 이제 제한적인 걸 조금씩 풀어주면서 너희들이 시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시도된 걸 서비스로 할 수 있는 건 아직 아니다. 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맞아요. 그게 이제 네, 공공기관과 뭐 금융권에서의 어떤 네, 서비스들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기존에는 아예 뭐 퍼블릭 클라우드나 아니면 사스 같은 거 아예 못 썼다. 뭐 네, AI나 이런 네, 서비스 아예 못 썼다라면 이제는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뭐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가지고 네, 실제로 시도해 볼 수도 있는 네, 네. 거고, 근데 공공기관은 아직까지는 그게 아예 뭐 이런 규제 샌드박스 같은 것도 아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예, 이거는 지금 현재 그냥 논의 상태. 네, 그냥 이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도 데이터에 대한 등급에 따라 가지고 뭐 기밀 정보인지 아니면은 공공 데이터인지 아니면 완전히 오픈이 되는 데이터인지 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이 데이터의 등급에 따라서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현재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DB 들어갈 때 뭐 망분리 안에서 들어간다. 이거는 사실은 변한 게 전혀 없다. 네. 기존 계속 지켜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시간이 안 돼서 질문 못 했는데 궁금증이 하나 있었는데 마이데이터가 한 3, 4년 전쯤에 엄청 많이 핫했었잖아요. 마이데이터도 결국은 이런 망분리에 제한이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잘 해결이 돼서 됐나요? 진행이 어, 됐나요? 제가 이게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이런 질문을 계속 주는 이유가 뭐가 문제냐면은 망분리를 자꾸 잘 몰라요. 시스템에 아, 비유해서요. 그러니까 마이데이터는 결국은 시스템과 시스템 간의 결합이잖아요. 네네. 망분리랑 상관이 없어요. 결국 그 단말기가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마이데이터는 망분리와 전혀 상관이 없고 오히려 아, 개인정보에 대한 그 동의가 훨씬 더 문제가 돼요. 개인정보 아, 수집 이용 동의. 네, 왜냐하면 개인정보를 수집을 할 때는 어떠한 특정 목적에 의해서 수집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마이데이터와 같은 데다가 정보를 넘겨서 뭐 분석해서 뭐 보여준다. 이런 거는 사실은 우리가 업무를 하는데 개인정보 수집의 필수 동의 항목이랑 좀 달라요. 음,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금융권에 금융 어플을 쓸 때 뭐 회원가입을 하잖아요. 그 네, 회원가입을 할 때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은행이다. 가면은 은행은 기본적으로 내 그 금융에 대한 돈을 본다던가 아니면은 뭐 입출금하거나 뭐 이런 데 쓰는 거잖아요. 근데 마이데이터는 좀 달라요. 마이데이터는 말 그대로 내 정보를 가지고 다른 데 있는 정보들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하나에 네, 보여주는 이런 네, 거잖아요. 네, 금융 마이데이터는. 네, 그러면은 금융 마이데이터는 별도로 우리 인증받아요. 네, 예, 네, 수집 비용 네, 동의도 따로 받고 네네. 하는 그거에 문제가 있지 망분리랑은 전혀 상관이 아,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게 더 신경 아니요. 쓸 때, 개인정보 보호 망분리도 개인정보 보호법이고요. 네, 개인정보 수집 비용 동의도 개인정보 보호법이에요. 네네. 하지만 마이데이터에 대한 내용들은 망분리처럼 뭔가 뭐 마이데이터 시스템에 접근하거나 이런 거랑은 전혀 상관이 아, 없다. 개인정보 네, 수집을 했냐, 수집에 대한 동의를 했냐, 안 했냐, 이 수집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더 크지 망분리랑은 전혀 상관이 아, 없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계속 망불에 대해서 인식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한 시간 반 넘게 망불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저는 제가 계속 헷갈렸던 게 물론 다 좋아지지 않았지만 망불에 대해서 점점 인식이 정의가 뚜렷해진 것 같아서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저는 조금은 사람들이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망굴리는 사실은 저는 해야 되는 법이라고 생각해요. 이 네네,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네, 이제 물론 이제 이 규제를 언젠가는 완화되거나 언젠가 조금 바뀔 음,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지만 네, 아니면 조금 사례가 많이 나올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유지는 네,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네, 어, 아직도 우리나라는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되게 높은 것 같지 않아서 그래요. 음, 개인정보를 다루는 거에 대한 인식 자체가 되게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들로 인해서 보호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지 않나? 네, 그렇기 때문에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저런 규제 안에서도 충분히 어, 이제 뭐 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좀 유연성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조금은 많이 나와야지 이거를 되게 불편한 방분리가 되게 불편하고 힘든 과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조금은 당연한 과제고 이 정도는 충분히 내가 수용 가능해 라고 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아마 만나면 그 보안을 취업하고 싶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아마 이야기를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을 기대하고 오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